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도 장기표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이슈로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따져보니까 44일이 남아있어요. 그 선거 공고까지는 한 3주일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후보 단일화가 되든지 하더라도 앞으로 3주 안에 아무리 해도 3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국민의힘당이 지금 후보 경선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의 관심을 전혀 못 끌고 있어요. 그래가 후보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거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도 뭐 경선한다고 그래. 거기서 후보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양자 후보가 이제 단일화 작업이, 첫째 단일화 작업이 되겠느냐, 둘째로 국민의힘 당으로 단일화됐을 때 과연 민주당의 지금 예상컨대는 박영선 후보 가장 강력한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국민의힘 당이 단일화됐을 때 과연 국민의힘 당이 국회의수도 많고 한데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저에게 질문도 해오고 하는데, 장 대표께서는 현재 당직자 당원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솔직한 소견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두서너 달 전에만 하더라도 단일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이 단일화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 방법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에서 나온 한 사람하고 또 바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이 두 사람을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뽑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런데도 방금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정부 이 최고위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은 사퇴하고 한 사람은 또 표현이 그한데 자살까지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될 때는 후보도 안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로 있을 때 그걸 아주 당이라는 정당에서 헌법입니다. 이게 거기까지 규정했는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꼼수 정도가 아니라 위법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적인 방법으로 당헌까지 개정해가지고 지금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정도 되면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될 정당이거니와 또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국민에게 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약 한 800억 원의 돈이 듭니다. 이래 됐으면요,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제1야당 야권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걱정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데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더욱이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경제, 안보, 외교, 교육,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이런 때에 이 선거를 치르는데 여당이 이길지 야권이 이길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또 서울 시민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것이고, 또 단일화되면 충분히 이겨야 마땅하고 또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국민의힘 당이 그래도 서울 시내 조직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가 부산은 뭐 일단 유리하다고 보고 총동원해서 서울시장의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 개인 감정, 앙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계속
이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해왔거든. 그 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발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당 당원들이 저는 이번 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든 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는 대표든 당선이 되지 못한다면, 즉 여권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기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지원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기에도 그렇지만은 관변에 비교적 쉬우시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서울에서도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반대율이 훨씬 높아요. 40% 이하에서 그 다음에 반대는 50% 이상 60% 이런데 이게 정당 지지율에 가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씩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의 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게.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우려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거 왜 이런가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값이 안 나가는가, 국민의힘 당이.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합니다만은 정말 이 송구한 말씀인데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을 말하면 당 대표로 추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정말 당이 선거 직후에 혼란스러울 때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그 전당대회를 좀 치르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지, 1년 가까이 외부 인사에게 당을 맡겨놓고 있으니 스스로의 자생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니까 어떻게 이런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약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4월 총선 끝나면 바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물러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또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떠한지 간에 문재인 정권이 또 저 국민의힘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나 거들내고 있는데 정권 그 당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래가는 정말로 국민이 대접받기 어렵다 싶습니다. 아무쪼록 야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후보 등록까지가 3주일밖에 남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짧은 기간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 체제에서 다시 어떤 비상한 결의를 국민의힘 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양을 장 대표가 가장 유력한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장로이고 당내 당 원로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비상체제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가 희미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홍준표 의원 같은 일을 입당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순전히 개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3주 남았지만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입당시키고 이 비상대책위가 또 색다른 어떤 비상체제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라도 하도록 장 대표 좀 앞장서십시오.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내 주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파동인데 결국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그 내부 이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신현수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몇 가지 건의한 것도 안 받아들여주고 이러니까 사의를 표명했다가 아까 뉴스를 들으니까 모든 처분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 이러고 아마 복귀하는 것 같은데 예. 제 느낌은 어찌 핫바지 방구 새는 기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귀한다고 해갖고 그 앙금이 가라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요, 그 언론에서는 주로 신현수 민정수석 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이 갈등으로 사퇴하려고 했다고 지금 하는데요. 저는 그 조금 우리 박 대표님 그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이 뭐 백보를 양보해서 검찰 인사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박범계 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범계 장관과의 불만이 아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 검찰 인사가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진짜 정말 이거는 좀 추측이지만 상당히 저 나름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안 할래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씨를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 지난 12월 31일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떠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그런데 아무리 쫓아내려고 그래도 법원에서도 제동 걸리지 여론조사상으로도 제동 걸리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는 끌어안으려고 했다고 봅니다. 끌어안지 않고는 퇴임 후가 문제가 아니라 퇴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인 신현수 씨를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좀 썩 끌어안으려고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너무 그냥 핍박받는 모습이 아니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요즘 패싱이라 패싱. 윤석열 총장의 제안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인사를 해버리니까 신현수 씨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설득해서 때로는 회유해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이 저는 불가능했다. 이렇다면 내가 이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은 것은 윤석열 총장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엉망으로 함으로써 불가능해졌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단순히 퇴임 이전의 문재인 정권의 불법, 부패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도 문제가 됩니다. 퇴임 이후도 윤석열 총장을 저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워져가지고 윤석열 만약에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이 완전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실세들은 완전히 그냥 처참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이 정말 그 윤석열 총장을 어쨌든 끌어안아가지고 대선 후보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현수 씨를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기용하려 했는데 검찰 인사에서 틀어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사표를 내려 했는데 그럼 철회한 거는 왜냐? 엄청난 압박이죠. 예? 이거는 뭐 굉장한 압박 때문에 또 회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사퇴를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후일 역사가 되고 나면 이 권력이라는 게 뭐 대통령기도 5년이고 민정수석도 뭐 장 대표 말씀대로 작년 12월 31일 날 임명됐으니까 뭐 2달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왕 칼을 빼들었으면
제가 신정수 씨를 만날 수 있는 처지 같으면 이래놓고 다시 복귀한다 하는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처신에 있어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두고 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 백신 이 투여 문제로 가지고 이 혼란도 있고 감론을박. 제가 제일 언짢은 거는 OECD 가맹국 37개국 중에 가장 뒤늦게 그것도 소량으로 대상자를 이게 뭐 접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먼저 맞아봐라. 아스트라 백신은 그 효과에 의문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 모욕한다고 또 강경파들이 나서고 이렇게 웃음거리도 되고 하는데 이 사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K방역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하는 것처럼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빵점입니다. 결국 코로나19를 퇴치하려고 그러면 백신이 나야 되는데 백신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그냥 저개발국이 돼버렸어요. 저개발국이.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50만 회분 7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가 구입해서 들어온 거지만은 이 화이자 백신 약 한 10만 회분은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가 어떤 데냐? 저개발국, 후진국을 위해서, 후진국은 돈이 없으니까 선진국만큼 백신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후진국들을 위해서 일정한 비율 한 20% 정도는 후진국들한테 배정해 놓은 그 백신을 이번에 한 10만 명분을 가져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요 말하면 OECD 국가 37개국 중에 들어가 있고 경제 규모로 10위권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말하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그냥 후진국 취급이 아니라 완전 후진국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코로나 정치를 통해서 정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국민 여러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 도입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거기다 또 뭐 변명하는 것도 아주 이 꼴불견입니다. 뭐 너무 일찍 맞으면 위험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 정말 이대로 두고 되겠습니까 이게?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뭐 5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그러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전 국민 소득 40% 이하 전체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래서 샀습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국민 돈입니다. 지금 1,000억 원의 국가 부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빚내가지고 지금 이거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위로금을 주겠다. 위로금이라는 거는 자기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이 위로금 아닙니까? 이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위로금 준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민적인 바른 이해와 또 분노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민을 이 보증인으로 해서 국가가 꾼 돈을 그 국민들에게 좀 생색을 내는 게 어이없는 일이지요. 예. 국민이 현혹되면 안 되는데 뭐 오늘도 장기표 대표의 우국충정이 저 천심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